미국 백악관이 한 회의실,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에서 온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을 지르면서까지 한국의 핵 개발을 반대하는데요. 그런데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시작하자 어수선했던 회의실은 곧바로 진정이 되고 모두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한국에 대한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미국 출신의 보호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 여러 차례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감론을 박으로 매우 시끄러운 상태고, 이에 따른 국제 여론을 살펴보고자 여러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사실 국제회의라고 해봤자 양상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게 더 이익이 되니 한국에 대한 핵무장 승인을 주장했고,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편이었죠. 그러나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회의장에서 거의 드러눕다시피 할 정도로 한국 핵무장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했고, 그렇게 회의는 유야무야 끝나기 일쑤였죠. 그러나 저는 이번 회의는 약간 다를 거라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 측을 대표해서 나온 전문가는 주한미군으로 파견 갔던 경력이 있는 미국군 삼성 장군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동안 각자만의 입장만을 외쳐댔던 회의와는 달리 이번 회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으니 한결 순조로운 회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삼성 장군의 연설을 시작으로 회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한국의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논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호전적인 도발은 지역 안정과 미국과 동아시아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의 연설이 끝나자 어김없이 교수 출신의 중국인이 곧바로 나서서 침을 튀어가며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한국의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오랜 친구이며 중국이 이들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죠.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존재 때문에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죠. 한국은 왜 세계 평화를 해치면서까지 핵 개발을 고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 보면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지구의 암덩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중국 교수의 다소 도발적인 말에 삼성 장군은 표정을 잠시 찌푸리더니 이내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당신들 중국에서 온 사람들 맞죠? 중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지구의 암덩어리라는 말을 하다니 제가 이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논점에서 벗어나니 핵무장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에 하루 걸러 하루 미사일 도발을 실시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죠. 이쯤 되면 오히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사주한 것 같은 느낌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교적 노력과 제재가 북한의 핵야망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유엔 원장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위할 권리가 있고 한국의 핵개발은 북한에 의해 명백하며 현재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자국 방위라는 똑같은 논리로 핵개발을 실시하지 않았나요? 나만 되고 남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이 자리에서 전부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건 동아시아 내의 군비 경쟁을 확대한다는 것도 몹시 수준이 낮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북한에 억제되지 않은 핵개발이 이미 영내 확산, 압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잠재적인 군비 경쟁의 주요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과 종종 실시되는 중국의 협박에 가까운 압박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사회는 단지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지금껏 모든 적법 절차를 지켜온 모범적인 국가고 국제적인 엄격한 감독과 비확산 프로토콜을 준수할 것이 확실시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개발은
오히려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죠. 결국 한국의 핵 개발로 인해 영내에서 균형 잡힌 억제력은 주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을 감소시켜 오히려 영내 안보 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종종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죠. 그런데 한국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나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중국의 오랜 지정학적 우려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의 핵 개발은 중국에도 이익이 되는 상황임에도 도대체 중국은 뭐가 두려워서 한국의 핵 개발을 반대하는 거죠? 중국은 한국의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대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거짓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국제 커뮤니티 등에 계속해서 흘려대며 한국 침공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듯한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어쩌면 중국의 한국 핵무장 반대는 대만 침공 이후 한국까지 접수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미국은 중국의 한반도 침탈 야욕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려고 길을 쓰는 이유도 전부 이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작은 거인이므로 중국 같은 저개발 국가가 먹을 만한 국가가 절대로 아니며 만약 한국을 먹으려고 함부로 입을 벌렸다간 그대로 벌린 입이 찢겨 나갈 수도 있으니 그만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삼성 장군의 냉철한 반박에 중국인 교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한국을 정말로 중국의 속국쯤으로 생각했는지 한국의 입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로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하는 게 결국 한국의 득이 될 것 같아? 미국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한 틈을 타서 북한이나 중국의 침공이 시작될 거야. 어차피 기술 후진국 한국이 핵 개발을 하려면 십수년이나 걸릴 게 뻔하고 그 사이에 한국은 핵 개발을 시도조차 못한 채 초토화가 될 거란 말이야.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하는 건 한국에 독이 든 성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둬야 할 거야. 중국은 말로만 떠드는 국가가 아니거든. 중국인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의 회의장 안에 모여있던 모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권위 있는 국제안보에 의해서 이런 수준 낮은 협박과 고성이 오가다니 저는 중국인들의 무례함에 학을 떼고 말았죠. 하지만 삼성 장군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운 답변을 건네기 시작했죠.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라도 있나요? 나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적이 있고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전문가들보다 한국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한마디 해주자면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그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몸에 기름을 붓고 기꺼이 들어가는 꼴이 될 겁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도 한국에는 절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 자신도 함께 불타 죽을 각오도 없이 한국을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것을 보니 당신은 이곳 회의에 올 자격도 없는 수준 낮은 식견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런 불쌍한 당신을 위해 가르침을 주도록 하죠. 중국의 전략은 빠르게 한국에 상륙해서 서울로 진격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신속한 항복을 강요하는 것일 테죠. 그러나 당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지형은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애초에 한국의 도시계획은 북한의 침공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지하 아파트 구조는 자연적인 벙커 역할을 하고 고층 건물에 설치된 기관총 거치대와 적격시설은 주요 거리와 교차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우수한 관측 지점을 제공할 뿐더러 옥상의 헬기패드는 신속한 병력 지원과 의료 후송을 가능하게 하여 방어 작전의 지속력을 유지합니다. 한국의 거리, 골목 및 건물의 복잡한 배치는 침략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위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도시계획에 대한 한국의 성견지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한국군은 이러한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이용해 즉각 반격할 것이고 중국군과의 도시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 자명하죠. 오히려 이런 지옥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겠다니 한국 입장에서는 서울로 들어오는 중국군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오는 총알바지 특공대쯤으로 여길 것이고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은 징병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신체가 튼튼한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비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심지어 한국 예비군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기술을 연마하고 즉각적인 배치를 위한 훈련을 받기에 중국이 제 아무리 인해 전술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한국의
예비군 지역 방어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죠. 제가 결정적인 부분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한국 예비군들의 전투력만 해도 비리로 인해 훈련할 예산이 없어서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본 중국군의 전투력을 압도한 상태지만 한국에는 예비군보다 강력한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군 훈련이 끝난 한국의 민방위들이죠. 이들은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끝냈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치고도 아직도 민방위 훈련을 받으며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노력을 지원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시의 한국인들은 모두가 가공할 만한 병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한국인들은 중국의 침공을 꿈에도 못 꾼 채로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통근자들 중에는 훈련된 탱크 조종사, 포병 교환원, 그리고 보병 예비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신속한 동원 경보가 전송되면 이 사람들은 지하철을 빠르게 빠져나와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미리 지정된 무기고와 군사시설로 향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전쟁이 난다면 바로 도망가겠다는 대답을 건넨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겁쟁이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참전 의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이들은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면 어떤 것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민방위들이 향한 무기고와 부대들은 몇 분 안에 완전히 작동하는 탱크 여단을 갖추고 파견하는 군사활동의 중심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도시는 전시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밀집된 도시 기반 시설은 미리 배치된 무기고와 서울과 같은 도시에 훈련된 예비군의 높은 밀도와 결합되어 민간 지역에서 바로 탱크 부대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을 테죠. 한국의 도시교통허브를 군사동원 지점으로 신속하게 변환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한국은 신속한 대응 시나리오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전문 부대를 민간인으로부터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오직 한국만이 갖추고 있고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도시 방어를 실시하거나 신속한 대응 시나리오를 통해 중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물론 기름이 없어서 탱크 조종 훈련조차 전혀 하지 않는 오합지졸 중국군들은 전역한 지 30년은 된 베테랑 한국인 아저씨가 모는 탱크에 무참히 짓밟힐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리고 있는데 저는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므로 당신들이 심호흡을 할 약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한국의 인력은 정보기술, 사이버, 보안 및 관련 분야에서 능통한 많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한국의 특성상 이러한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 또는 전시 시나리오 동안 즉시 사이버 방어 역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그저 민간인 사이버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IT 전문가들은 총을 쏠 수 있고 군대를 전역했기에 군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매우 전문적인 국방 사이버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죠. 21세기의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듯 한국의 고급 통신망은 군과 민간, 사이버, 부대 간의 원활한 조정을 가능케 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딩, 네트워크 보안 및 IT 관리에 종사하는 직장인은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기반 시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이러한 민간과 군대의 유기적인 전환은 중요한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적의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한국의 디지털 및 물리적 방어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물론 중국도 어느 정도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전문 군대나 정보 단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민간 IT 전문가들이 군 사이버 방어 역할에 원활하게 통합되는 것은 한국의 독특한 전략적 이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특장점은 역으로 중국 측의 사이버망을 해킹하여 전력을 아예 차단시켜 중국을 전쟁 시작과 동시에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렸죠. 또한 공항에서는 더욱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이며 수백만 명의 승객들을 위한 환승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여행자들 중에는 한국인 예비역 조종사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의무적인 군복무 후에도 상업적인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동원이 필요할 때 이 조종사들은 공항 라운지에서 바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특별군사의정선은 그들이 민간인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즉시 전환시켜 가까운 공군기지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러한 놀랍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은 중국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부분으로 중국의 엄격한 민간 분야와 군대의 구분은 엄청난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항공에서 지속적인 경험을 쌓은 베테랑 민간 조종사들을 빠르게 군 병력으로 투입시켜 국가를 보호하는 숭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중국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점은 한국 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이미 수많은 최첨단 전투기가 자신들의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항공에서 전투항공으로의 이러한 원활한 전환은 한국의 최소한의 시간으로 항공 우위를 유지하고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국군은 한국 침공과 동시에 현역이 아닌 한국인 아저씨들에게 진작에 완전히 박살이 날 게 분명합니다. 자, 이제 한국의 K9 자주포니 기 전찬이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던 고물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는 중국군쯤은 들어오는 대로 전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이 핵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침공하느니 하는 헛소리는 세상 물정을 아예 모르는 어린아이나 할 법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삼성 장군의 이러한 논리적인 답변에 중국 교수는 이제 몸까지 부들부들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당황한 중국인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당황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봤자 한국 같은 후진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나 있을 것 같아? 핵무기는 기술 강국인 중국도 수십 년에 걸쳐서 겨우 만들어낸 첨단 기술의 집합체야. 그런데 한국 따위가 이를 쉽게 해낼 리가 없지. 오히려 능력이 없는 한국은 핵 개발을 하다가 핵무기를 그 자리에서 터뜨려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의 핵 개발을 반드시 막아야 해. 이러면 한국의 인접국인 중국만 손해를 보잖아. 하지만 삼성 장군은 여전히 기도 안 찬다는 듯 픽 웃어버리는 여유로운 태도만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이내 상상치도 못한 주장을 시작했죠. 중국인들은 항상 말을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군요. 오히려 한국이 중국과는 달리 기술 강국이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죠. 그리고 이런 기술 강국 한국은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이전부터 핵 개발을 수행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국은 박정희 정부 때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항해서 진지한 연구 개발을 한 적이 있고 이때 한국은 이미 핵무장 직전에 연구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중용도의 재료를 비축하고 핵무기 설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끝냈으며 무기 생산을 위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전계획은 한국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준비된 프로그램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그러한 단계에서 한 발자국 아니 10발자국은 더 나아간 상태거든요. 일단 한국의 핵에너지 기술은 세계 최고고 원자로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24개의 원자로를 운영하는데 그 원자로는 전기의 거의 30%를 제공하죠. 이 원자로들은 가압수형 원자로와 고유속 첨단 중성자, 응용 원자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광범위한 사회 기반 시설은 한국이 이미 핵물질과 기술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술 전문 지식 시설, 그리고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인력에는 핵물리학 원자로, 설계 방사선 안전 및 기타 중요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수천 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질비하다는 것도 이 나라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증명하죠. 이 중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류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았으며 고급 핵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노하우와 경험들은 한국을 빠르게 핵무장 국가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한국만이 알 수 있고 또에는 매우 특별한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한국은 각종 핵 관련 기술과 민간용으로 존재하는 여러 원자로들이 곧바로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재료 실험, 과학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과 같은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죠. 이러한 원자로를 지원하는 기술과 기반 시설은 본질적으로 이중 용도로 사용되어 민간용에서 군사용으로 매우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나라는 이미 핵 개발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심지어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만 기존의 몇몇 핵무장 국가들보다 뛰어난 핵연구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해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한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리하기 위해 가스,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심 분리기를 재구성하여 일반적으로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에 적합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죠. 따라서 한국은 기존 원심 분리기 시설을 무기 생산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핵 개발에 수십 년이 걸렸다고 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뛰어난 기술 인프라와 여러 경험들을 고려해 보건대 한국은 단 몇 개월 안에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든 핵무기보다도 더욱 기술적인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다가 실수로 터뜨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 정보에 따르면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소수민족의 땅에서 핵 개발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묻어버렸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핵무기 개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얼마큼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에 앞서 한국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는 부산물로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이 플루토늄은 원자로 연료 재활용과 같은 민간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한국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무기급 수준으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무기 사용을 위해 손쉽게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선진 핵 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그동안 이들이 모은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이 핵무기로 빠르게 전환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광범위한 핵 인프라, 기술적 전문성, 잠재 능력, 고도화된 계획, 기존의 핵분열, 물질 비축 등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한 달 내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수백 배는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간 핵 프로그램에서 군사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핵무장을 달성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한국이 그동안 비축해둔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은 이 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면 그 즉시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생산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무기 개발 승인이 떨어진다면 이 나라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게 아닌 곧바로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의 핵 보유 국가가 되거나 혹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찌됐든 중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즉시 한국의 아래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한국을 속국쯤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고 기가 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뛰어난 나라를 그저 인구수와 국토가 작다고 깔보는 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매우 옹졸한 짓이죠.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 보다간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삼성 장군의 주장에 중국인들은 일동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엔 미국과 중국 모두 양측의 이익만 대변하느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출신 장군의 한국의 입장과 능력을 대변해주는 논리는 중국의 무논리 생대를 박살내는데 크게 기여를 한 모양이었죠. 한국의 핵무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알면 알수록 강력한 한국에 감탄을 하는 중입니다. 전투기, 자주포에 이어 최근엔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북미 잠수함 시장에서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의 시작은 불과 1987년으로 당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기술자를 독일로 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북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하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깜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태국에서 열린 태국 방산 전시회 Defense and Security에서 유독 비교가 되는 전시관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2023 태국 D&S에 참가한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시관으로 중국의 이번 태국 방산 전시회 참석 의지를 의심해 볼 만할 정도로
너무 볼 게 없다는 평가가 방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2023 태국 D&S에서 26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300톤급 무인전투 수상정, 2만 톤급 상륙함, 6000톤급 호위함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공격용 드론, 대구경 다연장 로켓 등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어 하는 무기 체계들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여기엔 놀랍게도 엔진 없는 수출형 잠수함까지 전시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 무기 체계를 물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해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산 전시회에서조차 부끄러움 하나 없이 엔진 없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더구나 이번 태국 D&S에는 전 세계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물을 켜고 지켜본 만큼 중국의 뻔뻔함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의 경우 엔진이 생명과도 같은데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수출형 잠수함을 전시했다니, 이것이야 말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전시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국 D&S 전시회에 참가한 하나오션의 부스 분위기는 같은 장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뭇 달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태국 D&S에 참가해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톤급 호위함, 장보고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 태국에 수출된 3000톤급 호위함은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데드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나오션은 전했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S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수출을 목표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자들과 수주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하나오션 부스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잠수함은 적의 도발을 압도할 만한 비장의 무기라 중국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건 자신들의 기술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 기술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이번에 하나오션 부스를 찾은 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극소수 국가들이 철통 보안 속에 관리해온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처음 배워서 따라잡고 이를 추월해 잠수함 명가로 일어난 만큼 이들에겐 기적의 성공 신화와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함과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수압을 고르게 견디도록 골격에 해당하는 압력선체를 완벽한 원통형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수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라도 방치했다간 심리도 못 가서 찌그러집니다. 더구나 잠수함의 목적은 관광이 아닌 전투 수행인 만큼 기능의 복잡성은 말하지 않아도 입이 아픕니다. 이렇듯 난해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방산 전문가들은 잠수함을 고도지능을 가진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명품 잠수함은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뛰어난 자막 능력은 물론 연료를 스스로 공급하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심지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 도약은 아예 연료 체계의 틀을 바꿔버린 공기부료 추진 AIP 장치의 등장으로, AIP는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맹물을 배출하는 신개념 추진 체계입니다. 최근 국제전시회에 선보인 3600톤급 장보고 3배치가 바로 이 수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만든 최신형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잠항 시간을 3배 이상 늘려 국제적 제약이 많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는 경쟁 상대가 없고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소음을 없애는 스텔스 기술도 엄청난데 이걸 줄이려 선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생선 비늘 같은 흡음 타일을 무리고 내부엔 탄성 마운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여기에 음향수조 실험을 통해 소리의 파장, 반사, 산란, 굴절 등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탐지 능력과 피탐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전투 수행을 위한 오차범위 0.01mm 이내로 설계된 초정밀 발사관에서 언제든 발사 가능한 SLBM을 비롯해 첨단어뢰, 다목적 무인잠수정 등 온갖 임무가 부여된 장치들도 탑재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머리 아파할 만한 다양한 고난도 업무를
우리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전문 포럼 딥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사건에 MOU를 체결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들은 시뮬레이터, 전장 부품 제작 및 잠수함 유지보수, 가상현실 훈련 장비, 건설 등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산업계 내에서는 하나오션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주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209급 9척, 214급 3척, 3000동급 3척 등 총 21척의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으며 6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잠수함 명가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기술력과 더불어 이번에 물꼬를 튼 캐나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과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 CAE는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며 J-스쿼드 테크놀로지스는 전장 부품 제작 기업으로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이 이번 수주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오션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역량을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방산업계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하는 등 잠수함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쌓은 잠수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수주전에 대비 중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약 70조 원으로 수주만 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해군은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오르카 사업을 시행하며 8조 원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을 4척 도입할 예정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미 예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3조 원을 투자해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 기존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양 플랜트에 이어 잠수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듯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잠수함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3000동급 잠수함 한 척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 초대형 LNG 운반선 7척 값과 맞먹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인 만큼 경기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 꾸준한 MRO가 필요해 인도 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3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방산 사업의 근육 키우기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K전차와 K9 자주포, FA50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대한민국이 이제 전략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으로 두 번째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터져나온 폭로에 전 세계의 주목이 다시금 한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탄약 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가 적어도 1년은 훌쩍 지났는데 유럽 국가들은 탄약 생산량을 거의 늘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다수의 외신이 유럽 국가들의 실질적인 포탄 생산량이 얼마나 초라한 수준인지 공개해버렸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들에게는 결국 남의 일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 매체가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탄의 대부분은 한국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났던 한국의 포탄 대여가
사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진실마저 드러난 것입니다. 근래의 국제 정세를 보면 포탄에 대한 수요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다른 나라들은 애를 써도 한국의 탄약 생산량을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포탄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최근 유럽 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공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탄약은 대부분이 한국산이 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나토 측 관련자는 다수의 해외 매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20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런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7,000발씩의 탄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럽은 이러한 극심한 탄약 소모를 감당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하곤 했죠. 그런데 정작 해가 넘어갈 쯤 되니까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며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게 약속한 탄약 지원량은 내년까지 총 100만 발. 그러나 블룸버그 등 외신에 의하면 유럽은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말 한마디로 이 약속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을 믿는 게 아니었다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전쟁이 길어져 보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식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물자 지원에 서방의 피로감이 쌓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전선은 장기전의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동에서도 전쟁이 터졌다 보니 이젠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목소리 자체가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러시아와의 줄다리기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서방으로부터 전해지는 물자 지원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프랑스가 지원한 장갑 차량이 방어력 미달로 인수 거부되는 사태가 또 일어나기도 했고 독일의 지원 패키지에 들어간 전차 역시 구시대적인 레오파르트 1수준이라성에 차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이제는 주기로 약속했던 탄약마저 주지 않겠다고 하니 이들이 화가 날 만도 하죠. 유럽은 순전히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에 기대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포기하면 유럽은 러시아의 야욕을 감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총알바지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단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나라들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이지 유럽 국가들을 도울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봐도 전력을 다해 도와도 모자랄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으로 러시아들 상대해야 하는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열과 성을 다해 돕고 있죠. 그러나 정작 EU 내부에서 발언권과 경제력이 크다고 할 만한 프랑스나 독일 등의 국가가 비협조적인 것입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이런 뻔뻔한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예 고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고발로 드러난 유럽의 실질적인 탄약 생산량은 코웃음이 나오는 지경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매체 드 디펜스 포스트는 7 최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지원용 155mm 탄약 생산량을 3배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춰보니 그렇게 늘린 양조차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프랍스가 전쟁으로 창패가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155mm 탄약 생산량을 3매로 공대한다고 프랑스 국방부가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고르니에 따르면 이처럼 탄약 생산량을 늘리면 내년부터는 매월 최대 3,000개의 155mm 포탄을 키예프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2023년 1월부터 메탄 1000반의 단약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왔습니다. 탄약 외에도 프랑스의 넥스트 시스템스는 내년부터 CASAR 목사포 생산량을 월 2대에서 8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코르니는 생산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문한 전쟁 경제로의 전환을 진행한 구체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하에서 유럽은 다른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훨씬 더 큰 규모의 방위 산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시작부터 눈을 의심케 하죠. 프랑스가 늘리는 지원이 대단한 것인 양 짐짓 포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산량을 3배 늘린 양이 월 3,000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듯 우크라이나는 하루에만 포탄 7,000발을 씁니다. 프랑스가 한 달 내내 만들어 보낸 포탄 양이 우크라이나에선 반나절도 안 되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매체조차도 프랑스가 약속한 만큼의 지원을 해내려면 방위산업의 규모 자체가 커질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국방부는 이런 초라한 실적을 두고
구체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새로운 지정학적 상함에 따라 6개년 기본 국방비 지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130억 유로가 국방비로 배정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 50년 동안 가장 군사비 지출입니다. 마크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는 한 전시 경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세족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수교할 수 있도록 무기와 장비를 보냈습니다. 이미 인도한 18대에 더해 12대 CASAR 곡사 팬들 진정으로 퍼패해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SCALP 장거리 순항 미사일 역시 약속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프랑스가 국방비가 모자라서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가 책정한 566조의 국방비는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그럼에도 보도 말미에 나오는 자주포나 순항 미사일 지원 약속을 우크라이나는 무턱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포탄 생산량만 보더라도 이들이 남의 나라를 돕는 데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한 CASAR 자주포 역시 프랑스는 거저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차관급 인사를 동해서 판매를 협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덕에 오늘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에 살면서 이들의 전쟁으로 입속 채울 생각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프랑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유럽이 30년간의 군축 이후에 포탄 지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EU 전체의 탄약 생산량을 폭로했습니다. 이들이 밝힌 유럽의 월간 탄약 생산량은 5만 7천 발, 우크라이나에서는 8일가량 쓰면 없어지는 양입니다. 회원국이 몇 개인데 그걸 다 합쳐서 이 정도인 것인지 한숨이 나오죠. 이러니 우크라이나에 한국 포탄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조건을 달아서 미국과 유럽에 포탄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구매국이어야 할 것. 한국은 직접적인 살상 무기 수출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포탄을 팔았고 구매국들은 한국 포탄으로 비축분을 채우고 대신에 쌓아뒀던 기존 비축분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조건과 상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이 내건 조건이 애초부터 명분 만들기에 불과했다는 것, 혹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지원받은 비축분을 다 써버려서 탄약 구매국들이 한국산 포탄까지 내어주고 있다는 것 등의 이유가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공급에만 의존하는 것은 군수품 자체가 현재 세계적인 부족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만 해도 허덕대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까지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군수품이 더욱 모자라게 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군사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나토 내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방산조달청의 괴란 마텐손 청장은 유럽 및 미국의 수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군사 자원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손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롬 바우어 군사위원장은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동해 바닥이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이대로면 예비 보급품마저 써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죠. 미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현재 연간 20만 발 수준인 포탄 생산량을 5배 늘려 100만 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미 정부 역시 모자란 재고를 채우기 위해 군사 계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략 알려진 액수는 33조 8,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한국은 유유히 연간 25만 발씩을 가볍게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마저도 저율 생산 체제라 억누른 수준이고 전시 생산 체제가 되면 한 달에만 최대 10만 발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하죠. 한국의 탄약 생산을 책임지는 풍사는 이 155mm 탄약을 포함해서 각종 탄약을 연간 무려 1억 발 가까이 생산하곤 합니다. 이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아등바등하는 유럽이 한심할 따름인 것입니다. 유럽이 1년이 넘도록 변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들의 실패는 단지 오만한 안전불감증 때문만은 아닌 듯합니다. 앞서 언급됐듯 30년에 걸친 군축으로 인해 사회 구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변화가 뿌리 박혀버린 탓도 있죠. 이들이 체급에 맞는 탄약 생산량을 되찾으려면 한두 해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이어 28 전쟁까지 터지면서 촉발된 무기 품귀 현상에서 가장 몸값이 솟아오른 것은 역시 155mm 포탄입니다. 오죽하면 155mm 포탄으로 선물 시장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까요? 나토의 군사 고문은
155mm 포탄의 가격이 발당 283만 원에서 단 1년 만에 1132만 원으로 4배나 뛰어올랐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하던 대로 포탄만 생산해도 거금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이 줄을 서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또 다시 한국에 의존하는 전 세계,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부디 한국이 이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저희 폴란드는 앞으로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각 폴란드 동부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형 FA-50 전투기 등 군사 장비들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것처럼 폴란드도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산 잠수인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강력한 반격은 기어코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에서는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로켓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술은 주지 않고 포탄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나 현지 매체에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인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찰위성 기술 외에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도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는 크롬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함정 2척에 피해를 입히고 해군 조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날 새벽에 발생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개월 사이 가장 대규모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점령지 깊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세보모르자보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장면 사진을 올린 뒤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롬반도 공격이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강전력이라 불리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개전 초 모스크바함을 잃으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함대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예상 못한 해상전에서 러시아가 밀리며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흑해함대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해상전력을 갖춘다면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폴란드는 이 같은 러시아를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상전력까지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산 잠수함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한화모션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세배치 배치 이 모형에 멈춰섰고 긴 자망시간과 더불어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화오션 중형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세계 최초로 자망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부료 추진장치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 보다 3배 이상 자망시간을 늘렸습니다. 핵잠수함에 비할 수 없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자망 시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한국이 숨겨왔던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잠수함용 SLBM 수중발사장치를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보고3 안창호급의 개조 장착되고 현재 건조에 들어간 배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호급은 배치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수직발사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안창호급이 운영 중인 현무 44 SLBM은 길이 12m, 직경 90cm, 발사 중량 5.4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의 경량 SLBM입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을 공고한 수중발사 장치는 발사 중량 최소 10톤 이상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10톤 이상급 발사체를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발사장치 발사 중량이 최소 10톤 이상이면 안창호함의 수중발사장치 중량의 2배 이상 커지므로 현재 운용 중인 현무 44 SLBM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호는 탄도 중량 8톤급의 미사일 총 중량 36톤, 미사일 길이 16, 18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전시회에서 공개된 장보고 3의 수직발사관 모형을 보면 3개층 중 맨 위층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수직발사장치를 키우고 한 배치를 바꾼다면 그 밑층인 2층까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현무 5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안창호함도 수직발사관 수를 줄이는 개조를 거치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모의 발사체 모양과 두꺼운 직경을 보고 북극성 3이나 미국 포세이돈 같은 장거리 SLBM 형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세이돈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4,600km에 달하고 북극성 3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국과연의 새로운 중대형의 수중수직 발사관 시제 개발 공표가 났기에 앞으로 새로운 중형의 SLBM이 만들어져 장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LBM을 장착한 한국산 잠수함에 10톤이 되는 현무 괴물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계획을 알고서 한국산 잠수함을 내정해 두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에 간다면 한국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를 막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7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하 100m의 요새도 뚫는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 5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심 일명 합동화력함에 장작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현무5는 지하 100m 깊이의 요새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며, 현무5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가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실제 전투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인데,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사거리가 긴 미사일,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보고서 우리도 미국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계획하고 여기에 10톤의 현무 미사일까지 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북한의 대규모 도발, 주한미군 강화를 주장한 건 오히려 미국이었다. 미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예고를 내놨습니다. 11월 5일 대선
바로 직전에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벌였던 도발 중 가장 강력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미군은 이에 초당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MBC 뉴스에 따르면 익명으로 응한 6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취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고 그 뒤엔 푸틴의 사주가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도발의 시기는 미국인들이 바이든과 트럼프 중 차기 지도자를 택할 상황에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북한은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올해 초 전쟁을 결코 피할 생각이 없으며 한국이 군사적 도발을 벌이거나 북한의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한다면 서울을 대상으로 포격을 가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위협을 가한 이유는 현재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파병은 하지 않되 대규모 군사 지원으로 개입하고 있는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한반도에 제3의 전선을 만들어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것. 이는 트럼프의 재집권을 기대하는 북러 정상의 이해가 일치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사태였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인다는 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은 2차 한국전쟁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논리로 이를 게 많은 김정은이 왜 굳이 위협을 무릅쓰겠는가? 혹은 한국을 공격할 시 평양도 불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류의 발상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화약고지만 지난 70여 년간 오랜 평화 속에 살다 보니 일종의 전쟁 불감증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관계자들은 북한이 올해 대규모 도발 행위를 벌일 것이라고 의심치 않으며 이는 반드시 일어날 확정적인 사안이고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도발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또한 얼마나 크게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할 때라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비무장 지대에서의 공격적 행동이나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하지 않았던 접경 지역 내 도서 포격에 나설 경우 대응 방안을 담은 비상 계획을 최근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도발을 사주할 푸틴은 최근 방중 후 수주안에 방북을 결정해 김정은을 만날 계획이며 두 정상이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 확대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당국자들의 예상이라고 MBC는 소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성사진 등으로 명확히 드러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탄약 공급과 달리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미국 당국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추측하자면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 지원은 추적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의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포탄 등 군수품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핵잠수함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종 단계를 넘어서도록 도울 수 있는 점을 가장 우려하면서도 지난 4월에 비욘드 패럴렐이 분석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한반도가 혼란에 휩싸이는 사태는 하루빨리 러우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푸틴의 입장에서도 가장 바라는 점이라는 것.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최근 중국은 대만 라이칭더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대만 봉쇄훈련에 들어가며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키우고 있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 CAN 측은 중국 중앙TV의 보도를 인용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국 공군이 육군과 로켓군 엄호하에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하는 등 대만을 둘러싼 전투 순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전투기들은 다기종 편성에 실탄을 가득 장착한 것이 특징이며 동시에 수십 대에 달하는 중국 해군의 구축함 및 호위함 편대도 대만 해협을 향해 고속 기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훈련은 대만 본섬의 동서남북은 물론 외곽 도서 등 크게 5개 지역을 통틀어 8곳에서 실시됐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는 이번 훈련의 목적이 뚜렷한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방대학의 장츠 부교수는 CC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에너지 소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은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모든 회로를 봉쇄함으로써 대만 자체를 말려 죽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포위되고 봉쇄되면 쉽게 경제적 붕괴로 이어져 대만 전체가 죽은 섬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 훈련이 더욱 우려스러웠던 건 예년보다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중국 시보는 재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지난해 4월 차이잉원 총통과 메카시 미 하원의장 회동 무렵 훈련에 비해 면적이 5배 이상 커지고 대만 쪽으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보도하는 한편, 훈련 내용 또한 실제 무력 침공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 비해 훈련 완성도 면에서도 비약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최종적인 연합상륙만 빠졌을 뿐 기본적인 무력 공격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수준이라 내일 당장 대만 봉쇄에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죠. 중국이 전면전을 피한 건 철저히 전략적인 이유, 최근 중국군의 전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지만 미국과 그들의 동맹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어 수십 년간의 준비 기간에도 섣불리 침공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인데, 이 때문에 미국 전문가의 91%와 대만 전문가의 63%가 중국이 대만 해협을 에워싸듯이 격리하는 등 차선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만일 중국이 봉쇄에 나설 경우 미군의 지원 없이 대만이 버틸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선 최대 3개월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만이 전체 소비 에너지의 98%, 식량의 65%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반영한 분석이었습니다. 이후 시체가 돼버린 대만을 침공하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을 것이지만,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중국이 이때 한 가지 확실한 보험을 들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묶어두겠다는 것. 앞서 트럼프 최측근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면서 내세웠던 근거 중 하나도 이렇듯 중국과의 전면전을 염두한 발언이었죠. 이쯤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 제발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달라고 사정할 법도 한데, 어쩐 일인지 오히려 미국은 주한미군 강화도 모자라 핵무장을 도와주겠다고까지 나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에 따르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을 틀어막을 수 있도록 동맹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콕 집어 지적하며 중국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바로 한국의 핵 잠재력이라고 언급하기에 이릅니다. 폼페이오는 이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본심을 꺼내놓습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 제공을 중단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미국의 억지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고도화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는 편이 한국인들에게도 합리적인 일인 건 분명하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주한미군이나 해구상 같은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 축소를 시사하지는 않으며,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을 억제할 능력을 더 증강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만큼 미국의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여 연료 제철이나 농축 시험에 대해선 지금까진 일본에만 허용돼 있고 한국은 금지되어 있는데, 트럼프 집권 2기 때 협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도 왜 안 되겠나라며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 충격적인 발언을 남깁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20% 이상 우라늄 고농축을 허용할 용의가 있으며, 이미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신에치스 라인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어쩌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본심은 이들을 정말로 철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강력함에 기대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잡아버리겠다는 얕은 수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